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근본 14자 강좌는 의료 IT 기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좌입니다. 앞서 이 14강좌는 앞부분에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전략과 연계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했던 동향들, IT 동향이나 같은 정책 동향들, 보건복지 뭐 이런 동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IT와 보안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의료기관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몇 가지에 대한 케이스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좌에 통해서 병원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 기술 동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요 정책 동향입니다. 복지부 쪽에서 주로 정책 동향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주요한 의료정보의 동향은 의료정보를 공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작업에 대단히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환자나 건강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보의 핵심 가치로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기반 강화, 연계 조성, 고도화, 소통 이런 전략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산업의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이나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헬스 마이웨이 플랫폼 사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건강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공공건강 데이터, 병원 의료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이에 따라서 유전체 정보를 합쳐서 하나의 빅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의 지원 사업을 현재 복지부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정책 동향으로서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기반 실증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재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 30년도까지 한 7년간 4,485억 예산을 투자해서 디지털 헬스 서비스 기반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제를 보시면은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 병원 서비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병원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매칭 펀드를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비용의 절반 정도를 매칭 펀드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제를 보시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료정보 교류에 대해서도 매칭 펀드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병원이 향후에 교류 사업이나 정보의 표준화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료정보 표준화 사업은 뭐 병원들이 그동안에 건강보험 청구 EDI를 위한 어떤 그 표준화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의료기관들끼리 정보 교류를 할 어떤 니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병원들의 용어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가지고 정보 교류를 하는데 진입장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서 진료정보 교류 표준 고시를 해서 향후에 용어의 표준화 그다음 교류 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서식의 표준화를 이제 드라이브를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통해서 정책을 해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보안 정보의 기술의 정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기술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메인 플레임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인터넷 웹 기반의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웹 베이스로 옮겨가고 모바일 환경으로 이러한 것들이 향후 통합된 스마트 환경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러한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초뒤에 보시면은 삼성 스마트폰이 AI를 탑재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해서 랭귀지 장벽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LLM 모델이라고 하죠.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사용하는 랭귀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 없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세컨드 오피니언이나 정보를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환경이 되면서 의료기관들에서도 이런 영향이 빠른 속도로 우리 이 기술 환경의 변화에 요구가 되고 있고 이와 함께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의 보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LLM 모델의 프롬프트에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활용 방안에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LLM 프롬프트의 병원의 정보 시스템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쉽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병원의 환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전 세계 동향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의 정보를 알려주면 쉽게 이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LLM 모델을 쓴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런 정도는 괜찮지만은 요구하는 정보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경우에 우리 정보를 갖다가 오픈한다고 하면은 실제 그 인공지능 오픈 AI 3.5 정도의 프롬프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그 순간에는 거의 오픈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보안 문제가 또 다른 이제 스마트한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이 과거에도 문제가 기술 발전을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했죠. 가장 그 많이 사실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시도를 한 데가 주가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빅데이터 개념이 없을 때 많은 정보를 주면서 주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간이 사고하는 어떤 그 딥러닝, 뉴런망에 모방을 하는 어떤 딥러닝 하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빨리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소위 말하는 랭귀지를 언어형, 자연 언어형의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 의료기관에도 많은 업무라든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것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실제 이런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병원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본 것처럼 제일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진료 부분에서 의료 영상 부분입니다. 의료 영상 부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CT나 MRI 스캐너의 병소를 발견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을 쓴다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고 지금의 기술로만 충분히 이 전문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의료 영상 분야의 전문의가 가진 역할과 인공지능이 병소를 발견한 역할에 소위 말하는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 건지 하는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타협점을 찾는다면은 인공지능은 스크린 하는 데 부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케이스가 질환에 어떤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인간이 전문의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런 역할이 나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단 부분에도 굉장히 알고리즘을 빨리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AI 알고리즘은 과거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부분이 사실은 예측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 예측하는 데 굉장히 앞서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발견, 도우미, 전자 업무 기록, 예측 분야 이렇게 해서 향후에 인공지능 분야의 환자 치료를 개선한다든지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우리가 얼마 요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뭐 각종 소위 말하는 오픈 AI라든지 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병원의 업무 효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빅데이터의 기술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탄생하게 된 소위 말하는 기본 기술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왜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영향을 우리 인간 사이에 많은 영향을 주냐면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 AI 가진 특기인데 이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금의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을 좀 멈추자 향후에 휴먼빙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어두운 소위 말하는 전망을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빅데이터를 많이 주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얼마든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우려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말씀을 드린 대로 비슷한 부분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자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처럼 코비드 19이 있을 때 지역의 환자 발생을 지역별로 만약에 리얼타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갖다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으로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약물 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뭐 약물의 개발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케미칼 베이스의 약물 후보 물질에서부터 신약을 개발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자연 물질이죠. 상당히 분자적으로 안정됐다는데 거기에서 개발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잠재적인 약물 후보 중에서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부작용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운영에 있어서 공급망 관리를 한다든지 환자 흐름을 최적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환자들의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 예측을 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구 분야, 이런 분야가 향후에 빅데이터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앞서 보건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용어 표준화가 돼야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유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터도 향후에 중요한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앞서 우리 정보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이 메인입니다. 즉, 인하우스 시스템이죠. 하지만은 향후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진 장점들 때문에 향후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미 공공병원의 정보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현재의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산 자원의 진부화가 돼서 못 쓸 때 정도 되면 아마 클라우드로 갈 텐데, 이를 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 전산실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들은 온프레미스로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병원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죠.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병원에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돌리고 빅데이터를 하는 거는 데이터만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식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지만 현재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행을 하는 것은 대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로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노인 환자들의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분들이 낙상 사고가 가장 위험한데 이런 노인 환자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낙상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워닝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자에 대한 입원 환자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도 사물 인터넷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술이죠. 이제 모바일 기술이 굉장히 이제 빨리 발전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으로서의 모바일 앱, 표준과 개방형, 확장 가능성, 롱테일 전략, 사용자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모바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다. 향후에 이런 모바일 시스템을 할 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용성도 있고 접근성이 양호한 모바일을 가지고 병원의 환자 관리나 예측 시스템 또는 예약 시스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예약을 할 때 본인들이 이미 들어와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의 정보 보안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건데 보안의 기술을 좀 더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 암호나 인증에 대한 보안 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전산실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런 보안 문제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보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방화벽을 이제 설립을 하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엔티바이러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하드웨어의 보안 부분은 파이어웨어를 쓰는 보안벽은 하드웨어적인 보안 방법이고 엔티바이러스를 하는 거는 소프트적인 보안 방법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정보 검색의 차단이라든지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를 하는 이런 분야가 우리가 다뤄야 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기술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 있고 전체적인 암호화 기술은 제일 먼저 공개화 키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 키를 사용을 하고 수신자가 암호물을 복구할 때 수신자만이 알 수 있는 공개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공개 키 방법이고 주로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인증서 방법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소위 말 토큰링을 가지고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죠? 방화벽.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에 어떤 침투를 해왔을 때 이런 것들에 탐지하는 이런 기술들도 현재 개발돼 가지고 많이 병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 기술은 몇 가지의 주요한 보안 기술은 나눌 수가 있는 게 이용자에 대한 보안 기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기술, 그 다음에 응용 및 평가 인증에 대한 보안 기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시큐리티 방법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방법들은 개인정보 보호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병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방법들이 주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감시 그러니까 DB의 서버에 접근을 할 때 로깅 파일을 남긴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인가 허가받지 않는 자가 접근을 했을 때 차단벽을 하는 경고나 차단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을 분석을 통해서 DB에 어떤 이상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 예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안의 기본적인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 기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에 대한 것도 법적인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령 고시를 보시면은 의료법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보, 의무 기록에 대한 부분들, 침해에 대한 내용들, 인증에 관한 것들, 그 다음 의무 기록이나 각종 장소에 보관 시 추가해야 될 조치들, 그 다음에 진료 기록에 대한 서식이나 표준에 대한 수립, 환자 안전, 클라우드 컴퓨터, 이런 관련 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보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민감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관련되는 이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생선,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검색, 출력 등 이러한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규정을 할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오는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법률을 참고를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시행령도 같이 한번 자료를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법상 진료의 기록에 열람을 하는 부분은 환자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자분들이나 법적으로 예외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을 갖다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안전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환자 안전 종합 계획에 따라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사고에 대한 것도 의무 보고가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도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전자업무기록 관련법도 개인의 정보 보호 또는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업무기록 관련법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허용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자체적인 인하우스 시스템이 아닌 외부에 환자 업무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참고로 그런 관련되는 법이 전자 업무 기록 관련법에서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IT 인프라 서비스라는 ISAC 방법 또는 파스 방법,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사스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정보를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범위와 서비스의 대상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터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EMR의 인증제가 병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EMR 인증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되는 의료기관의 EMR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입니다. 대략 2년 정도마다 이렇게 시스템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업무 기록이나 의료 정보나 EMR 인정을 할 때
근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야 될 물리적 여건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EMR 인증제가 병원의 보안이라든지 정보 시스템에서 또 다른 영향 변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표준 모델의 근거 사항들을 참고를 보시면은 정보 공유와 공유 서비스 인증 키는 공개 키를 기반으로 인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참고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 자체는 방호벽을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이든 또는 방화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방화벽을 구축을 하는 것이 의료기관 인정을 할 때에 의료 EMR 인정을 할 때에 필수 요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탑재를 해야 되는 걸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환자의 스마트 카드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누가 이슈가 됐을 때 누가 그 부분에 부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에서 근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